네, 끝내주는 경제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경제 지표들이 잠깐 움직였다고요? 네, 환율은 계속 환율이 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1,500원 간다. 예, 하락 반전 일단 한 모습이고 주가는 떨어졌군요. 상승 반전인데 이게 뭐 그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10시 좀 11시 좀 되기 전에 10시 50분쯤에 속보가 나왔는데 방송 속보가 나오자마자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환율이 급격히 일단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474원에서 1,467원으로 한 60원 가까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일단 속보 영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500원을 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뉴 노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환율은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주가도 한번 보시면 일단 이재명 테마주들이 뭐 올랐다고 하는데 코스피도 지금 보면 이제 속보 나오던 무렵부터 약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1분 단위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 정치적 불안이 실제로 금융시장의 요동을 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빠른 탄핵 그리고 빠른 질서 있는 수습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그렇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입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그 끝내주는 경제 마지막 방송이어서 올해 네. 2024년 죄송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 올 한 해 경제 지표들의 변화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이 경제다 이런 결론에 네.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고 한국 경제를 굉장히 외국에서는 훨씬 더 우려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제3세계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비상계엄과 여러 차례 탄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사실 한국 국민들은 오히려 이게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독수 탄핵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빨리 안정하고 어떤 이제 단계적으로 궤도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금융시장 안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과거 두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사실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안정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최근 상황은 윤석열 그 이제 탄핵된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고 있고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그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요 앞에 코너에서는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내년 초에 네, 윤석열 씨가 체포가 될 거다. 네.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될 거다라고 네, 지금 전망을 내놓은 상태여서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좀 네,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체포영장이 뭐 그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집행이 문제인데 최근 나온 이야기들 보면 경호처가 막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공수처가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결국 이게 압수수색은 막을 수 있더라도 체포영장은 경호처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경호처의 현재 스탠스는 네, 대통령이 안전하면 네, 괜찮다. 네, 안전하게 구치소 가는 것까지는 네. 괜찮다라는 네, 네. 뭐 그런 입장이라고 네. 김준일 평론가가 네. 뭐 분위기를 전달해줬습니다.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네. 한국 국민 5,100만 명이 이 탄핵, 이 내란 사태의 대가를 할부로 갚아야 될 거다. 장기 할부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이 주식시장에서만 일단 탄핵 이후에 79조 원이 그 시가총액이 줄었고요. 시가총액 2,000조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소의 불편 정도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밸류 다운하는 그 바닥 없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기업 투자도 크게 줄어들 거다라는 관측이 많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특히 더 이걸 더 우려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고 이게 과연 수습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가디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누려온 힘겹게 얻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순공 목표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무력 통치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보여줬다. 여전히 한국이
한국 경제를 그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자, 환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마 코인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 달러와 연동이 되죠.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그 김치 프리미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시중 환율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는데 네. 지난주에 1,500원을 그러니까요. 돌파한 상태였어요. 테더가 이 업비트에서 1,500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당국의 개입이 없으면 이미 한국 주가가 1,500을 넘어선 상황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외환보유 헐어가지고 계속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환율 방어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방어를 하더라도 결국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실제 환율과 테더의 환율, 테더의 그 거래가가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심리와 어떤 이제 이쪽을 찍어 누르는 그 주가 환율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상계엄 전과 비교하면 환율이 지금 5%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만큼 원화 가격이 가치가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율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반영하는데요. 첫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급등했었죠.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선포 이후에 이제 선포 이후에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진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보면 이제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환율이 또 올랐죠. 그러니까 탄핵안이 부결됐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또 올랐고요. 대신 이제 좀 지나서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환율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2차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보면 며칠 동안 또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한국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특검법을 거부할 거다라면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한덕수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차례 이런 그 변곡점을 보면 이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 정치적 불안이 환율의 그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엄청난 그 심리적 불안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오늘 아침 한겨레가 이런 칼럼을 썼던데요. 해결의 단초는 결국 최상목이 지고 있다. 지금 권한대행이 빨리 이걸 그 정상화 시켜야지 금융시장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산업연구원이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실효 효율이 10% 하락하면 실효 환율이 환율이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들의 영업이익률이 0.29% 포인트 하락한다라는 거죠. 0.29%면 엄청난 그 하락률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하고 1,500원이 넘어서게 되면 실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5% 정도 올랐으니까 0.15% 정도는 하락했을 것으로 좀 미뤄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장기 환율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장기 추세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82년부터 쭉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면 1,400원이 넘은 게 딱 4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환위기 1998년이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레고 사태가 있었죠. 네, 이때는 일시적이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네, 지금이 이제 그 네 번째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데도 1,400원을 넘긴 건 사실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1,500원을 넘기는 세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기는 위기죠. 근데 이제 금융 경제 금융 위기는 분야의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는 정치적 거죠. 위기가 이제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털이 좋지 않고 특히 또 보면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죠. 네,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도 볼까요? 비상계엄 이후 지난 주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이건 이제 올해 11월 말부터 본 거죠. 보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차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아까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며칠 뒤에 다시 이제 그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로 오히려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안이 가결되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깃장을 부리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전국 불안이 계속될 거다라는 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율이 올해 연말 그 실적 대비 기준으로 8.3배 정도인데 이익 대비 주가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펀더멘탈을 반영한 주가가 아니라
한국의 그 전국 불안은 정치 불안을 반영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정도 빠지면 8.3이면 10배 미만이면 굉장히 싸니까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이게 가치주나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상목이 또다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 탄핵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반전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란 상태가 있는 나라가 투자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 받아서 얘기를 하면 그나마 한국이니까 이 정도 회복 탄력성이 있다. 아까 보시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또 주가가 반등을 하잖아요. 네네. 반등했다가 다시 고꾸라지긴 했지만 탄핵만 제대로 절차제대로 밟아도 주가가 탄탄하게 오를 거라는 거죠. 윤석열 체포가 집행이 되면 윤석열 구치소에 가게 되면 그때 또 환율 안정되고 주가가 또 오르게 된다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좀 그렇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디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그 회복이 더뎠던 회복이 네. 낮은 성장률이 낮은 수익률이 낮은 나라인데요. 심지어 러시아보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보다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파란색 굵은 선이 지금 코스피 지수이고요. 맨 밑에 있는 연두색 지표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초록색이 한국이네요. 네, 2020년부터 이제 2020년을 1호를 100으로 놓고 이제 그 상대 주가를 비교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맨 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오른 셈이죠. 네. 그리고 S&P 500과 일본 니케이도 187과 16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의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연초 대비 비교하면 전체 이 막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년 동안 성과를 보면 나스닥은 30%가 올랐는데 맨 위가 나스닥이네요. 대만 과건 지수가 29%, S&P 500이 25, 니케이가 20.4 하잖아요. 이게 올해 1월부터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한국의 코스피는 어디에 있나요? 맨 아래 5번째 있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9.4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위에 보면 10%죠. 마이너스 10인데 러시아보다 더 많이 빠진 지수가 코스닥이다라는 거고요. 2배 이상인 네네. 것도.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밸류업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밸류업 했지만 얘기하던 사람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밸류업이라는 게 사실 거의 실체가 없었고요. 네. 제가 4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봤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빼면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도 문제의 요인이 될 거고요. 특히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죠. 트럼프 출범 이후에 미국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이 미국 증시와 코인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고객 애탁금이 50조 원 미만으로 크게 빠졌고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빠져나갔겠죠. 그렇죠. 우리 다들 보면 뭐 애플이나 테슬라가 상승하는 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국내 대장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어닝 쇼크도 컸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맞물려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전자를 찍었다가 지금 5만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이제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요인이 컸고요. 트럼프 출범 이후에 내년에 한국 기업들 타격이 클 거다. 수출이 특히 충격이 클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특히 한국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12월 들어서 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지금 주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출범 이후에 그럼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 탄핵 국면도 국면이지만 내년이 더 어려울 텐데 한국은 리더십이 없는 상황. 자칫 잘못하면 내년 5월이나 그 이후까지도 거의 반년 가까이 지금 정책적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그러면은 예. 탄핵을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고 네. 새로 대선을 치르고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예. 나아질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나 빨리 질서 있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한국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놀라는 게 뭐 쿠데타 상황에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면 거의 주가가 30-40% 빠져도 이상치 않을 그 정도는 칸인데 아니니까. 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했더니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다시 빠지고 환율이 혼란을 겪었던 건 상당 부분 요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삽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죠. 권한이 그렇죠. 없죠.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임명권은 그건 그냥 거부했고 당연한 건데. 특검법은 또 오히려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 전국이 빠르게 정상화될 그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더 혼란스럽다면 이걸 빨리 정상화하는 게 금융시장 안정시키는 길이다. 혹시 그 박근혜 정부 박근혜 탄핵 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림일 텐데 당시 그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12월 3일 네. 12월 3일이죠. 마침 이게 8년 주기를 맞물리는데 12월 3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은 한덕수와 최상목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탄핵을 했더니 주가가 올랐고 탄핵을 또 이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게 3월 10일이었습니다. 네. 3월 10일에 탄핵을 인용하니까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5월 10일까지 주가가 계속 오르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더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963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이 탄핵 때 1963에서 시작해서 2,400까지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가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상황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안 들어가 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게 하루 빨리 질서 있는 탄핵 절차가 돌입이 돼야 이 주가가 과거처럼 8년 전처럼 바닥을 치고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역대 정부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높았군요. 이거 한번 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노무현 해외 금융시장의 뭐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우리 또 이제 IMF 이후에 좀 경제 한참 상승하던 때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김영삼은 당연히 IMF 때였으니까 주가가 이 마진 말년에 급락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김영삼과 함께 집권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겠습니다. IMF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집권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예외적인 나라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어떤 이제 삼성전자 리스크가 물론 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치적 어떤 영향력, 정치적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특히 또 환율 효과도 좀 크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 한국 전쟁 이후에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게 4번밖에 없는데 1% 이하. 네. 그게 이제 과거에 1%대 성장률, 과거에 이제 그 아까 환율 그래프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정확히 IMF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인 거죠. 올해가 이제 2.1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네. 내년에 1.9, 그다음에 내내년에 1.8이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성장률, 네. 사실 1%대 우리가 이하. 지금 올해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은 탄핵 이전에 나온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반영되면 2%가 간당간당 할 수도 있고 네. 내년 성장률은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경제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망쳤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경제 전반 활력이 줄어들고 네. 성장성이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진짜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미국보다 잠재 성장률이 더 낮은 맞죠.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건전재정이라는 신화, 착각, 그리고 부자 감세라는 삐뚤어진 신념이 만든 2년 8개월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처음에 세수 예측한 것보다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엄청난 그 마이너스 생기니까 그걸 또 집행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정부가 돈을 안 써서 지금처럼 경기에 침체됐을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는 상황, 정부의 곳간이 말라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총체적인 위기를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안 쓰고 또 소비가 또 말라갔죠. 정말 놀라운 소비 지표 그래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8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역대 우리가 한국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가 줄고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도 거의 처음이고요. 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고 경제가 계속 위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남발하고 재정 지출을 줄인 후폭풍에 결국 여기 이게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요. 보시면 정확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8개월 동안 잠깐 3번의 그 반등이 있었지만 분기로 계산하면 8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건 진짜 빨간색으로 흐르는 게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래프입니다. 저거는. 물가도 못 잡았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고 정부가 돈을 안 쓰고 경제 전반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 속성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한 상황이 됐었죠. 그야말로 정부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또. 물가는 또 보시면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이제 물가는 늘 오르기 마련이지만 보시면 2022년 이후로 이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이걸 물가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가를 잡는 데 실패했다. 우리 그 유명한 대파 게이트 사건도 있었고요. 정부가 물가를 잡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탄핵이 경제 맞습니까? 그러면? 탄핵 이후 주가 환율을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를 하면 네. 결국 질서 있는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을 손절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내년은 더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절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금융 지표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루빨리 윤석열을 털어내야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특히 심각한 거는 내년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 한국 경제, 한국 수출이 특히 더 위축될 것이고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망쳐있는 한국 경제, 물가는 올라 있고 소비 여력은 줄어 있고 부자 감세에 세제 전반이 지금 왜곡돼 있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 정부 재정이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이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제 심리 지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합친 것인데요. 경제 심리 지수. 네. 이게 정확히 빨간색 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입니다. 보면 100이 넘으면 이 경제 참가자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의미인데 100이 기준선이고 네. 공교롭게도 계속 안 좋아, 계속 마이너스네요. 2022년 5월부터 100을 밑으로 떨어져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계속 100 미만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가뜩이나 좋지 않았는데 탄핵 국면이 들어선 올해 12월 88.1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 경제 심리가 최악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합친 거니까 이게 네. 민간 경제를 사실상 나타내 주는 지수인데 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였고 사람들이 경제 전망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네. 있었던 거고 네. 특히나 그게 최악의 상태가 된 게 최근이란 그런 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올해도 그렇지만 경제 참가자들이 내년이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 본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탄핵 효과도 있겠지만
경제 사령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한국 국민들 그다음에 기업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지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경제 사령탑 없나요? 우리 새해 경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죠.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 권한대행이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말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데 자기 스스로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임명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축소시키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최상목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한 것처럼 최상목이 지금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지금 경제가 살아난다. 특히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자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결정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네. 듣도록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